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다시 불장이 펼쳐지고 있다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백만장자 수 130만 명으로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10번째로 많은 부자가 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있는 곳 미국이죠. 전 세계 백만장자의 40% 가까이가 미국 사람인데 향후 5년간 미국의 성장 등에 힘입어서 전 세계적으로 500만 명 이상의 새로운 백만장자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동안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되어 있다고 얘기했던 시장, 이제 다른 곳들도 가격이 오른다라는 기사 나오고 있죠. 노원구 아파트 4억 7천에 샀는데 5억이 넘었다고 하면서 다시 부동산 시장이 활활 타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아파트 가격 8억까지 찍었었죠. 8억 하던 아파트가 절반값이 돼도 안 팔리고 매물이 쌓여가고 있었는데 요즘 다시 시장에 불붙었다고 하니까 호가가 올라가는 현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자도 많고 노도강도 오른다. 부자, 집만 있으면 백만장자로 분류될 수 있죠. 2천만의 6.5% 130만 명이 이미 백만장자입니다. 이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금리를 내리는데 금리를 내리면 돈이 풀리고 그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패닉바잉 심리가 자극이 되면서 시장이 다시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준기축통화국인 일본, 영국 인구 대비 백만장자 수가 같을 만큼 부동산만 있으면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죠. 근데 백만장자가 집을 팔지 못하면 쓸 돈이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만든 착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짧은 기간 안에 두세 배 오를 수 있었던 것, 그 1등 공신은 빚이었다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14년 가계부채 천조의 시대, 이때도 이거 너무 과도한 수준이라고 걱정된다 이랬었는데 작년에는 2천조로 2배 넘게 가계부채가 늘어났습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 만큼 집값도 올라간 거죠. 또 가계와 동일시되는 자영업자의 빚도 1100조로 늘어났고 민간 사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규모도 1000조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값이 올라갈 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 빚이 있었어요. 영끌의 시기에는 주담대와 신용대출로 또 대출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서 자영업자 대출,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걸 활용해서 집주인이 됐죠. 갭투자, 다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세 대출로 늘어난 유동성, 즉 전세 보증금을 레버리지 삼아서 자산을 더 많이 취득하려고 했던 그런 수요의 과열로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를 겪었습니다. 근데 전세금이라는 거 집을 사기 전에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모으는 자산의 성격이었어요. 근데 전세 대출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서 실제 능력이 대출로 부풀려져서 만들어진 전세가입니다. 전세가에 영향을 주는 건 금리와 정책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금리죠. 저금리의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이라는 정책적 목표에도 부합하는 전세 대출 확대가 됐습니다. 여기에 임대차 3법이 도입되고 가격 상승에 따라 전세가도 따라 상승을 했어요.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집주인이 예전보다 높은 전세가를 설정하고 나머지 대금만 수령해도 충분히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집값이 과도하게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역대급 전세보증금 상승이 일어날 수 있었고 전국의 아파트는 투기 대상이 됐습니다. 전세라는 거 사채라고 말씀을 드렸죠.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통제와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채, 전세 보증금이 부동산 투기의 유동성 공급에 있어서 가장 핵심 자금으로 이용돼 왔던 그런 시기를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옛날 기사 기억나시죠? 혼인신고를 미룬 채 신랑 집에 전세 든 신부, 이 사람들도 집값의 80%까지 전세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 80%, 90% 이렇게 일으켜서 집을 살 정도로 투기의 자금이 됐던 거 바로 전세금이었어요. 특히 실수요자 보호라는 프레임이 부채의 한계 상황 속에서도 계속된 유동성 공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전매 제한이 있었죠. A가 분양을 받고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이미 딴 사람한테 팔았어요. B한테 전매를 했지만 명의는 그대로 둘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집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싶은 사람이 위장 전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출을 또 빌려갔어요.
실질적인 집주인은 다른 사람한테 이 집을 또 임차 주면서 보증금 받아서 또다시 부동산 시장에 재투자했고 전매기간 종료 후에 다른 사람한테 매도하면서 시세 차익을 걷어갔습니다. 집 하나에 편법적인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실질적인 전세금 이렇게 두 가지의 유동성이 들어와 주면서 시장에 다시 공급이 되는 그런 기형적인 구조하에 지금의 집값 상승이 있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규제해야 된다. 많이들 얘기했지만 결국엔 못했죠. 전세대출도 DSR 도입을 논의했다가 바로 태세를 바꿔서 예외를 뒀습니다.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부채의 총량 규제 여기에서도 예외로 빼줬고 또 DSR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카운터 안 되는 만큼의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부채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이거 21년도 기사인데 여기에도 나와 있죠.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관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총량 관리하고 DSR 강화하고 이런 거 하겠다고 했지만 이 규제에서 전부 다 빠져 있던 게 바로 전세입니다. 21년도 이미 우리는 부채의 심각성을 얘기하던 시장이었어요. 그레이트 리셋, 회색 코뿔소, 밀물에 갯벌 들어가는 격이라고 말할 정도로 부채가 한계 상황이고 더 빚을 지는 건 나라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DSR 규제도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치만 실수요자 보호라는 미명하에 전세대출은 예외가 됐고 결국 투기의 심리는 이자가 높아지고 돈을 빌릴 수 없는 그 지경이 돼서서야 멈출 수 있었어요.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 22년도 거래는 멈추고 가격은 급락하기 시작을 했죠. 경착륙을 두려워했던 정부 다시 부양을 택했습니다. 돈 풀기 하고 규제 풀고 정책금융 풀고 이렇게 했지만 시장이 달아올랐다가 꺼지는 주기 이 주기는 짧아지고 풀 수 있는 돈의 양은 점차 줄어들고 지역도 축소되고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인위적인 부양은 이제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있고 결국 시장에 따른 구조조정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사람들 앞으로 금리 떨어지고 나면 다시 집값 오를 거다라는 이런 정권 초의 기대감 때문에 불장을 얘기하고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빚을 낼 수 있다면 시장 유지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은 필연적인데 이 한치 앞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출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대출 막고 있죠. 은행 주담기 만기 40년짜리 막혔습니다. 그리고 갭 투자 시 전세 대출 안 해주는 부분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은행을 쪼기 시작을 했어요. 가상금리 인상을 통해서 대출 수요를 누르는 게 아니라 은행 자체적으로 대출 심사나 대출 방식을 통해서 대출 늘어나지 않게 관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기 40년짜리 사람들이 원했던 이유 다달이 갚는 돈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죠. 만기가 10년 축소가 되면 갚아야 할 돈은 늘어나고 대출의 규모가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집값이 다시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니 당장 제지할 수 있는 수단 바로 대출을 조이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출이 폭증하고 있는 것,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그리고 이미 부동산 구입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 피치 못한 대출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죠. 분양받았던 물건들 잔금 낼 때 됐고 이 잔금 대출 안 받으면 낼 돈이 없으니 집단들 증가하고 이러면서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이제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전격 도입이 되죠. 이거 도입되면 연봉 1억짜리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2, 3천만 원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 받을 수 있을 때 미리 대출 받아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빚을 땡기고 있으니 이미 감당 못할 가계부채 늘어나는 걸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23년, 24년 부동산 경착륙을 우려하던 시기 정부가 빚져가면서 정책금융을 통해서 시장을 부양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여력 점차 소진되고 있고 이제 은행들 자체적으로 대출에 대해서 관리해서 조금만 내보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여력이 없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 50%가 넘어가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이 급증을 하고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이 급증하면서 18년도에 40%도 안 되던 국가 부채 수준 5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달러나 엔화 이런 거 쓰는 기축통화국 같은 경우는 유사시에 자기 나라 돈 찍어내서 빚 갚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비기축통화국 같은 경우 부채 비율을 관리하지 않으면 나라 빚이 불어났을 때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그 부채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고령화라는 것 그만큼 시장의 수요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뜻인데 이것 때문에 정부 부채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사람들 여전히 집 사줄 수요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채 불장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국가부채 비율 높은 나라 싱가포르이 1인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구조가 특이하죠. 국부펀드의 채권 발행이 부채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지 국가 신용등급 자체는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3주체가 모두 부채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 부채의 위기가 기업 부채 위기와 결합될 때 대외 신인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금 그 부채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당장 살림도 빠듯하죠. 적자 GDP 대비 4%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재정 준칙상 3% 이내로 묶어두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달성이 요원해졌어요. 늘어나는 지출의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을 했고 그 얘기는 그만큼 국가빚이 늘어나고 있음을 말합니다.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금리를 낮추는 부득이한 선택을 했는데 대출만 더 늘어나게 되고 안정된 환율이 다시 올라가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까봐 금리를 낮추는 선택을 한 금통위원들의 걱정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는 총재가 부동산 공급안을 얘기하고 나왔을까요? 나라 망할까봐 금리를 낮추는 선택을 했는데 부동산 과열 조짐이 보이니까 하는 총재가 부동산 더 많이 공급해가지고 사람들 집값 상승의 기대 심리 이걸 꺾어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의 한계 상황을 계속해서 끌어가고 있고 그래서 빚 늘어나는 걸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데 또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경기 침체 회복을 위해서 적자 재정을 하고 있고 돈이 없으니 빚내서 이걸 하고 있고 리스크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집값 안 떨어지게 방어해 줄 거다라는 믿음 이제 기대하기 어려워요. 결국 돈이 없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경착륙은 불가피한데 그런데도 사람들 심리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렇지만 여력은 없습니다. 이미 빚낸 사람들 빚 못 갚고 있는 게 현실이고 빚내준 기관들 건전성이 떨어지면서 더 빚을 내주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죠. 저축은행 연체율 9%를 넘었습니다. 저축은행 연체율이 9%대를 기록했던 거 저축은행 사태 후유증이 남아있던 15년 말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기업대출 연체 14% 가까이 되고 가계대출 연체 5% 가까이 됩니다. PF 부실 채권 지금 정리하고 있지만 정리 안 된 것들 연체가 쌓여가고 있고 그만큼 건전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내 연체율 6% 이내로 떨어뜨리라고 하는데 이거 PF뿐 아니라 가계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대출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러니 여신을 더 확대해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갖고 있는 부실채권 적극적으로 매각하면서 연체율 낮추는데 온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게 지금 저축은행의 현실이에요. 저축은행 대부분의 연체율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자산상위 5대 저축은행도 10%가 넘어가는 은행이 있고 5대 금융그룹 계열 저축은행들 또한 연체가 상당합니다. NH 같은 경우 12%가 넘어가죠. 이미 20%가 넘어간 곳도 많이 있습니다. 연체율 연말까지 6% 언더로 떨어뜨리라고 하고 있고 부실채권 매각, 즉 할 일이 태산이죠. 여기에 건전성이 떨어지니까 보험료도 올라갔습니다. 건전성 떨어져서 예보료도 할증돼서 비용 부담이 더 가중되는 이런 상황에 내몰려 있는데 사람들 1금융에서 못 받는 돈 2금융에서 더 받아가지고 부동산 사고 싶어 하죠. 이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이 해줄 여력이 없다라는 거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F 문제 정리 안 됐고 이걸 기본으로 깔고 있는 2금융권들 여력이 없습니다.
200억, 강남의 아파트 100억 간다고 하는데 아파트 두 채 값이면 강남 땅도 살 수 있는데 이 땅이 안 팔리는 게 현실입니다. 100억 부자가 많다고 그렇게 떠들어대지만 200억짜리 개발이 가능한 땅도 안 팔리는 게 현실이에요. 매물은 급증하고 있고 유동성 위기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이미 다 지어졌지만 미분양으로 쌓여있는 물건도 상당수 있고 공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곡동의 고급 도시형 생활주택, 여기 같은 경우는 9번이나 유찰이 돼서야 수의계약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시장에 돈이 없습니다. 여기에 돈 빌려준 금융기관 여력이 없어요. 아파트 담보로 90%까지 빌려주던 저축은행들, 기업 가게 할 것 없이 연체 폭증으로 지금 존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장 부실채권 상각이 주요 이슈지 사람들 집 사는데 돈 빌려줄 여력이 없습니다. 일반 은행들은 그럼 많이 빌려준다? 1금융권 또한 연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5대 은행 대출 연체율, 가계 같은 경우 0.36%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들의 연체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11년 사이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 대출 관련 건전성 지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요. 보통 연초에는 부실 채권을 털어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연체 대출 규모는 감소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코로나 유행 시절보다 훨씬 더 높은 연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가 되면 미국발 관세 충격이 어느 정도 경제에 현실적인 영향을 주는 시기가 되니까 부실 대출이 더욱더 악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중소기업 대출도 연체가 증가하고 있고 고정이하 여신 규모, 즉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이죠. 이게 각 은행별로 1조 원 넘게 쌓여 있습니다. 돈 풀려서 집값이 오를 거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 불장이 될 거다 이런 기대를 하지만 지금 그 전에 훨씬 더 완화된 조건으로 돈 빌려간 사람들, 이들의 연체가 급증하고 있고 추가적인 대출을 허용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세금 대신에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 은행을 쪼는 조치 시작이 되죠. 개인들이 돈 빌려서 집 사는데 왜 규제하냐 이렇게 난리들 치니까 빌려줄 때 은행이 잘하라고 이런 간접적인 규제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부문별 시스템 리스크 완충 자본 도입 이런 부분을 논하고 있는데 이거 특정 부문에 대한 대출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또 RWA 이거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주담대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지금 15% 수준에서 25% 정도로 상향하는 조치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장 RWA 같은 경우 10%만 올라가도 은행 신규 대출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분할 상환을 유도해서 대출의 규모를 축소해야 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런 조치들을 논의하는 것, 지금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하고 나아가 회수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시스템 리스크 완충 자본 이거 전부 다 특정 자산군에 대해서 경기 과열이 우려되거나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자본을 쌓는 조치입니다. 추가적으로 자본을 쌓는다는 것 그만큼 더 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축소됨을 뜻하죠. 또 특정 부분에 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에 대한 포트폴리오 조정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즉, 고 LTV의 부동산 이런 데 대출 축소해야 되겠죠. 주택대출 많게는 80% 이렇게까지 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출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은행의 중요 이슈 CET1이라고 말씀드렸죠. 보통주 자본 비율 이거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추가 자본 적립 의무가 늘어나면 그만큼 은행의 대출 여력 자체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실질적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효과가 될 거고 다혈된 부분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만큼 돈을 많이 쌓아놨으니까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조치이겠죠. 이걸 지금 현 정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 특정 부분의 급냉이나 유동성 위축을 우려할 수 있는데 이걸 지금 유도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는 거죠. 금리 내려가고 돈 풀기 해서 다시 집값이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일 뿐이지 현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리고 그동안 집값을 지지해 줬던 거 바로 전세금이죠. 이 전세금 그동안 사람들이 모아놨던 자본만으로 유지되는 시장이었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건데 여기에 무분별하게 대출해줬던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 후유증을 크게 겪고 있고 이제 이 또한 정부가 더 이상 지지해줄 수 없습니다. 일단 허그의 부실 가속화되고 있죠. 부채 비율 90% 초과주택 5곳 중 1곳은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것 현실이 됐습니다. 깡통주택 보증사고 급증을 했고 그 손실 대신 책임져 주겠다는 허그의 손실로 고스란히 쌓이게 됐습니다. 허그의 대외 변제 작년에 5조 원이 넘어갔고 올해 또한 계속 이어지고 있죠. 허그가 하는 일 분양 보증도 해주고 PF 보증도 해줍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는 전세 보증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사고가 급증을 했고 그에 따른 대위 변제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수율은 10% 정도밖에 안 되죠.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대위 변제하고 경공매를 거쳐서 채권을 회수하고 있는데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회수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서 재정 건전성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얘기 민간 추심 업체한테 전세보증금 회수를 맡기는 조치 하기로 했죠. 집주인 대신 갚은 돈 절반밖에 못 회수했다. 작년 여름만 해도 10%밖에 회수 못했다고 했는데 꽤 많이 회수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더 많이 회수하기 위해서 민간에 외주 주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회수율이 올라간 거 든든 전세 이 영향이 크죠. 대위 변제한 주택을 허그가 경매에 직접 참여해 낙찰받는 즉 셀프 낙찰을 통해서 마무리를 졌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죠. 허그 보증 사고액 같은 경우 16년도만 해도 100억대에 그쳤습니다. 그랬던 전세보증 사고가 21년도에 6,500억, 22년도에 9천억이 넘어가더니 23년도에 3조 5천억, 그리고 작년에 5조 원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띄인 돈이 많았어요. 10%대 회수율 작년에 갑자기 올라간 거 셀프 낙찰 덕분이었어요. 이랬든 저랬든 허그 재정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민간에 추심을 의뢰해서라도 띄인 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PF 문제, 저축은행 부실 문제,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허그의 재정적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혈세가 낭비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 또한 더 이상 동일한 스탠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이제 축소를 하죠. 대출 만기가 다가오는 임차인 중에서 계약 연장을 할 때 이제 새 제도가 적용이 되면서 보증 비율도 축소되고 대출에 대한 상환 능력도 따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 연장 시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죠. 금융사 입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증기관이 보증해주는 비율이 축소되니까 대출 심사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기존 신용대출과 비슷한 수준의 심사를 전세대출에 하겠다고 하고 있죠. 즉 임차인 입장에선 강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보증 비율도 축소되고 보증기관들 소득 적용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죠. 실질적으로 전세 대출에 대해서 DSR 규제가 적용되는 것과 같습니다. 허그 또한 보증한도 산정 시에 임차인의 상환 능력 심사를 도입하기로 했죠. 기존의 1억 전세 보증금 중에 8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상환 능력에 따라서 6천만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면 허그는 이 6천만 원 중에 90%만 보증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제도가 바뀝니다. 상환 능력 한도 DSR 40% 기준입니다. 그동안 전세는 실수요라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예외를 뒀기 때문에 오히려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날 수 있었어요. 무제한 보증을 통해서 버블의 양성소가 됐고 지금은 혈세의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자정에 의한 구조조정이 없으니 감당할 수 없는 적자 발생을 했고 앞으로 발생할 손실 더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갭투자, 전세 사기 이 자양분을 무분별하게 공급해줬던 최대의 공급자 허그 또한 이제 두 손 두 발 들었어요. 더 이상 진행하고 싶어도 불가능
불가능하고 그러니 허그도 회수율 올리고 보증 축소하고 이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조차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커지니 견딜 수가 없고 회수를 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으니 회수에 적극적이고 보증을 축소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 이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회수를 위임한다는 것 그만큼 더 경공매가 활성화됨을 뜻하겠죠. 모든 주요 정책들이 지금 금융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자체적으로 관리해라. 은행업이라는 허가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은행, 정부 말 안 들을 수 없습니다. 통제 가능한 곳을 움켜쥐고 이제 조정의 길로 들어서고 있어요. 가계대출은 축소되고 전세대출도 축소되고 돈이 풀려서 오른다. 이게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현실을 인지하시고 지금 불장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장에 뛰어드는 선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